자, 다시 이제 그 머신러닝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해야 되는 얘기가요. 일단 분류하고 군집이에요. 자, 분류하고요. 군집은 모두 데이터를 특정한 군집으로, 집단이라고 표현합시다. 집단으로 나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류하고 군집이 항상 그 비교가 되는데, 분류하고 군집, 구분, 설명, 그 다음에 이름이라고 합시다. 이름, 설명, 그 다음에 구분. 일단 분류죠. 자, 분류하고 그 다음에 군집을 먼저 비교할 건데요. 분류는 소속 집단의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데이터를 비슷한 집단으로 묶는 방식이에요. 자, 군집 같은 경우는 소속 집단의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비슷한 집단으로 묶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소속 집단의 정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쵸,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러면 종속 변수가 있으면은 그 학습 종류는 지도 학습에 속하는 거고, 군집 같은 경우는 비지도 학습에 속하는 거죠. 자, 표 한 칸 더 만들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지도 학습으로 들어가는 분류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KNN이라고 하고요. 최근접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K Nearest Neighbor로 줄여서 KNN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군집에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은 K-민스라고 합니다. K-평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군집화를 보통 우리가 통칭 클러스터링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1번 제목은 분류와 군집의 차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넘어가 될까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분류하고 군집할 때는 예제 데이터를 보통 같은 거를 써요. 왜냐면은 종속 변수만 빼버리면 이제 군집 예제를 할 수 있으니까 군집이 제대로 됐는지를 분류 결과랑 비교해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종속 변수가 없는 데이터를 군집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 비슷한 분석을 여러 개를 돌려서 비교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더욱이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군집 같은 경우는 수학적 공식이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검증 방법 자체가 애매한 거죠. 그래서 분류하고 군집을 다룰 때 제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샘플 데이터가 아이리스 데이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보다도 조금 더 로우 데이터를 직접 코드로 정의해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분류 예제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페이퍼에 넣는 이미지는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이미지인데요. 지금 강아지 두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몸통의 길이, 구체적인 특성이요. 몸통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높이, 말이 높이 다리 길이죠. 요거를 각각 몸통 길이를 x1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다리 길이, 즉 강아지의 높이를 x2라고 해서 측정하면은 데이터의 그 산점도를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대체로 닥스훈트가 몸통 길이가 좀 더 길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진돗개가 좀 더 높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분류된 거를 놓고 이렇게 분류한 거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강아지의 몸통 길이와 그 다음에 강아지의 높이를 측정해서 여기다가 섞었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걔를 뭘로 분류하는 게 낫겠느냐. 그거를 따져보는 게 이제 그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거 우리가 이미 전에 봤죠. 이진 분류하는 통계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진 분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즙이라던가 뭐 이렇게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KNN은 진짜로 알고리즘이 그래프에다가 다 펼쳐놓고 이렇게 그래프에다 펼쳐놓고 새로운 데이터를 한 군데 찍어요. 새로운 데이터를 측정해서 한 군데 찍어요. 그럼 얘가 거리상으로 어디가 더 가까운지를 진짜 거리를 재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수학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라고요.
KNN은 실제로 그냥 단순히 거리만 측정해요. 그래서 권해드리기는 KNN을 활용하실 때는 항상 그 이항분류 통계랑 같이 해보세요. 수식에 의한 학습 분류 결과와 그 다음에 단순히 그 평면상에서 펼쳐놓고 봤을 때의 그 분류 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었던 예제 데이터 중에 아이리스 데이터 있죠? 걔는 로지스틱 회기 건 거랑 그 다음에 KNN 건 거를 비교하면은 거의 똑같아요. 물론 그거야 잘 정제된 예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시간이 벌써 12시 19분이네. 제가 수업 시간을 오버했네요. 자, 일단 오전은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오후에 이어서 얘기합시다. 자, 다음 예제 또 넘어갈게요. 다음 예제가 아니라 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할게요. 자, 이렇게 그림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지금 초록색은 진돗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빨간색은 닥스훈트를 가정한 데이터예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이름 모를 강아지의 몸통 길이랑 그 다음에 높이를 쟀을 때 걔는 어떤 종으로 분류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라고 하는 걸 이제 살펴보는 게 그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산점도 그래프의 위쪽에 분포한 녹색 점은 진돗개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붉은 점은 닥스훈트 종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 그럼 KNN 알고리즘 여기서 말하는 K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통 그 불특정 개수를 이야기할 때 N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때 말하는 그 불특정 개수를 뜻해요. 자, 보통 이제 KNN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요. K, 최근접 이웃입니다. 플레임은 K, nearest GH, 네, 네이버의 약자고요. 특정 공간에 분포하는 데이터에 대하여 K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살펴보고 다수결의 방식으로 데이터 레이블을 할당하는 분류 방식이에요. 여기에서 이 K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때그때 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 모형을 만들 때 파라미터로 K를 몇으로 잡을 건지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있을 때는 그냥 유니크 함수 한번 호출해서 값의 종류가 몇 개인지 알면 되니까 고민할 게 없는데 이게 군집으로 가도 비슷하거든요. 군집으로 가면 이걸 과연 내가 몇 개로 분류해야 되는 게 좀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해봐야 돼요. 한 번에 답이 안 나와요. 군집 같은 경우는.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거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단톡방에 올렸고요. 자, 어떤 애들이 있을 때 이제 K가 3이면은 가장 가까운 거 이렇게 3개를 기준으로 이제 이 세모가 어디에 속할지를 결정을 해요. 근데 만약에 K를 내가 5라고 정해주면은
가장 가까운 거 5개 중에 어디에 속할지를 결정을 해요. 자, 그래서 KNN의 특징이요. 자, 이미 여기 들어갔고요. 아이고. 자, KNN 알고리즘은 K의 값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 K 값을 어떻게 정해주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이웃의 수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거리의 가중치, 보통 WI로 표현하는데 가중치를 부여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질문에서도 제가 그 답변한 내용인데 데이터를 평면좌표에다 쫙 펼쳐놓고 나면은 각자의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치가 큰 거는 멀리 있을 거고 수치가 작은 거는 원점에서 가까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데이터의 단위가 커서 데이터를 만약에 표준화해버리면 애들이 다 비슷하게 분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화 같은 경우 이제 민맥스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최대 최소값을 이제 0하고 1 사이에 때려박는 거죠. 그럼 멀리 있어야 되는 애가 갑자기 1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스탠다드 스케일링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애들이 다 몰려버리잖아요. 물론 거리의 비율은 유지가 돼요. 하지만 그 표준화를 적용함으로 인해서 멀리 있어야 되는 게 가까워지는 일도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이 KNN 같은 경우는 표준화를 잘 안 해요. 대신에 가중치라는 값을 계산을 해요. 이 가중치라고 하는 거는 크게 복잡하진 않고요. 그 새로 입력된 데이터와 가까운 위치의 점들은 더 낮은 가중치를 얻고요. 먼 점들은 더 높은 가중치를 갖도록 합니다. 자, 그걸 가지고 진짜 계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KNN은요, 그 알고리즘이 매우 단순하고 직관적이에요. 그 다음에 사전학습이나 특별한 준비 시간이 필요 없다는 점은 장점이에요. 하지만 데이터 수가 많다면, 이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많은 메모리 공간과 계산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신경망을 할 때는 GPU가 분석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근데 파이토치도 GPU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아까 봤듯이 파이토치는 관심도가 거의 밑바닥이기 때문에 파이토치는 그냥 처음부터 접어버렸고, 그럼 이제 남은 게 사이클런인데, 사이클런은 GPU를 안 써요. 그냥 CPU만 좋으면 돼. 그러니까 고가의 컴퓨터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자, 뭐 KNN에 대한 개요 이 정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아까 그 닥스훈트랑 진돗개 데이터 가상으로 데이터 만든 거예요. 데이터 가져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패키지 참조부터 합시다. 프롬, 판다스, 임포트, 리드, 엑셀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롬, 매플롯, LIB 안에 파이플롯 가져올 거고요. 자, 필요한 패키지는 중간에 또 참조시킬게요. 사이클론 패키지가 있긴 한데 일단은 데이터 생김새부터 봅시다. 동사 데이터 가져오기 자, 오리진은 리드 엑셀 hps 콜론 슬래시 data.hossam.kr 밑에 제가 데이터를 어디다 올렸더라? 네, G2에 docs.xlsx 자, 가상의 예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양이 많지는 않아요. 아, G0입니다. 쏘리, 오타요. 자, 요 데이터에서 지금 도그라고 하는 필드에 D로 돼 있는 게 닥스훈트이고요. J라고 돼 있는 거는 진돗개예요. 랭스가 몸통 길이, 헤이트는 높이를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네, 측정했다고 가정한 거예요. 자, 패키지에서 시본도 하나 가져올게요. import 시본 as sb 자, 코드 따라오고 계시죠?
자, 일단은 이 녀석을 가지고 산점도를 먼저 그려볼게요. 데이터 분포를 확인할게요. 자, 데이터 분포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래프로 볼게요. plt. 마크다운이네. 자, plt. 피규어. 피그 사이즈는 가로 10, 세로 10. 자, 오리진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는데 X축을 헤이트로 놨고요. Y축을 웨이트로 놨어요. 거기에 휴 걸고 데이터 구별을 여기 강아지 종류 있죠. 도그. 요걸로 구별을 겁니다. S 파라미터까지는 없어도 되겠네요. 자, plt.x 레이블은 헤이트. plt.y 레이블은 웨이트. plt.title은 도구 사이즈라고 주고요. plt.show, plt.close. 웨이트? 못한 거. 아, 랭스구나. 웨이트가 아니라. 쏘리. 랭스. 습관이 돼서. 자. 자, 그래프 나왔어요. 사이즈가 좀 너무 커 보이죠? 시각 그래프 사이즈가요. 좀 줄여봅시다. 가로 7, 높이 5. 4 정도로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들이 확실히 지들끼리 모여 있다라는 게 시각화로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임의의 새로운 데이터를 던져줬을 때 걔가 파란색에 속할 것이냐 노란색에 속할 것이냐 이거를 판단하는 게 KNN이에요. 그래서 이 그래프 위에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넣어볼 겁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투입을 할 거예요. new 데이터 length는 59 정도. 값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른 값으로 바꾸셔도 돼요. new 데이터 height는 25? 35. 자, plt.scatter
하면서 X축에는 새로운 데이터의 높이, Y축에는 길이, 마커는 별로 하고요. S는 사이즈예요. 마커의 사이즈. 칼라는 빨강색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은 new data라고 줄게요. 오각형으로 바꿔볼까요? P. 자, 이렇게 줬을 때 이 빨강색 오각형 들어간 게 닥스훈트 종류다라고 분류를 해내면은 이제 얘는 지역화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이거를 분류를 잘 해낼 수 있을지 한번 학습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자, 패키지 새롭게 들어갈게요. 자, KNN 분류를 위한 패키지를 참조하겠습니다. from skrun 한 번에 만들어주네. skrun.neighbors 안에 kneighbors classifier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자, KNN은 종속 변수가 있다라는 점에서는 로지스틱 회계랑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분류 결과를 평가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 평가 지표가 로지스틱 회계와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분류 결과 판정을 위한 패키지도 참조할 수 있겠죠. 자, 매트릭스는 전에 사용을 해봤던 거니까 그냥 바로 참조했어요. 자, 넘어갈게요. 뭐가 자꾸 뜨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 그럼 나중에 따라서 한번 설명할게요. 무조건 가까운 게 그거는 아닐 수도 있어. 가중치 범위를 나중에 따라 한번 설명할게. 자, 다 들어왔나요? 그, 이거, 지금 얘기는 녹화 안 들어가요. 조금 전에 질문 나온 것 중에 이제 가중치가 가까울수록 작고 가중치가 멀수록 커야 된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KNN에서 가중치를 구할 때 기본 알고리즘이 역함수예요. 그래서 멀수록 값이 커져요. 그러니까 용어가 지금 페널티냐 가중치냐에 대한 논쟁인 거예요?
지금 말한 관점이면은 그 워딩이 지금 정우님이 얘기한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가중치라고 얘기한 거는 그냥 데이터에 뭔가 곱해지는 값들을 그냥 무조건 다 가중치라고 표현을 한 거고, KN에서 이제 가중치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이제 첫 번째가 역함수가 있고, 둘째가 이제 그 값을 빼가지고 0에서 1 사이로 나오게 하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우스 함수 적용하는 게 있고,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가우스 함수를 쓰면은 이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중치가 줄어들어요. 이건 확실히 그래요. 근데 역함수를 이제 가중치에 적용을 하면은 그때는 그 뭐지? 말이 헛돈다. 그 역함수를 적용하면은 그때는 만약에 가까운 거를 이제 가중치를 높게 하면은 가까운 애들끼리 가중치가 너무 높게 나와. 그래서 그 값을 틀어요. 물론 역함수를 쓸 때도 이제 거리가 멀 때 그 값을 크게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값이 무한대로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은 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내부 알고리즘에서는 여기에 0.1을 살짝 더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값을 틀어가지고 이제 구하는데, 그 접근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제일 쉬운 첫 번째 경우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우님이 얘기하는 거는 가장 어려운 그 세 번째 경우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중치 얘기는 하다 보면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나올 테니까 그럼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봅시다. 일단 지금은 요 진도 시간 나가는 거 요거에 좀 집중할게요. 자, 녹화가 이제 들어갔어요. 네, 분류 모델 구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이클런 같은 경우는 사이클런이나 파이토치를 쓰면은요, 코드가 오히려 약간 싱겁다는 느낌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델이 학습이 됐으면 이제 해야 될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금 여기서 이 X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죠. 탄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훈련 데이터하고 검증 데이터를 따로 넣어서 지가 학습하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렇게 체킹을 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프리딕트 함수에다 넣어갖고 분류된 결과가 실제 종속 변수랑 잘 맞는지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학습 결과 확인을 해보죠. 여기서 주의할 거. 탄서플로우 코드는요, 핏 함수를 사용하면 나오는 요 리턴된 거 갖다가 프로젝트를 쓰거든요. 지금 얘도 코드를 얘가 만들어준 건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 KNN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요. 이거 지금 제가 코딩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동 완성이 해준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 코드를 하도 많이 썼기 때문에 얘가 제 코드를 학습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지, 여기서 KNN.predict라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붙잡은 주어를 끝까지 물고 가요.
자, 그럼 분류 결과가 쭉 나오죠. 자, 그럼 이제 보통이었으면은 이거 갖다가 그 실제 원래 y 값하고 같이 붙여놓고 맞는지 틀리는지 혼동행렬 만들고 뭐 그래프로 비교해보고 그럴 텐데 이거는 너무 데이터가 뻔하잖아요. 예제 데이터잖아. 0000 하고 11 이걸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봐도 아 제대로 됐구나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혼동행렬이나 그런 건 안 만들게요. 보통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보통 분류를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데 아이리스 데이터였으면 결과를 이제 판단하는 코드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 이제 다음 예제로 준비하고 있고 그 전에 먼저 그 전체적인 코드 흐름을 먼저 좀 익숙해지게 하려고 요 데이터는 이제 급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코드 흐름을 이제 익혀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투입해 봅시다. 자, 아까 위에서 new 데이터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new data length, new data height 요거를 만들어 놨었죠? 자,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닥스훈트예요. 그쵸? 분류기도 이거를 닥스훈트로 판단을 하는지 봅시다. 자, 요렇게 들어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사이킷런 다룰 때 데이터가 만약에 배열로 다뤄지면은 배열의 차수는 무조건 몇 차다? 2차. 그러니까 이거를 그 얘한테 주려면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던지 그게 아니면 2차 배열로 묶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는 걸 더 권하긴 해요. 왜냐면 이따 실행 결과 보면은 이유가 나올 거예요. 근데 고작해서 변수 2개 만들자고 데이터 프레임 코드까지 짜긴 좀 귀찮으니까 여기선 그냥 2차 배열로 만듭시다. 데이터는 2차 배열 묶고 자, 아까 데이터 프레임이 랭스가 먼저였나요? 랭스가 먼저였죠. new data length, new data height skrun에 배열 데이터를 전달할 경우 2차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K에 대한 객체한테 predict라고 줬을 때 얘가 뭐라고 분류하는지 보자고요. 우리가 아까 그 0을 닥스훈트로 놓고 1을 진돗개로 놨거든요. 이렇게 딕셔너리 만들어 놓고 이거 뉴프레이드 그냥 출력하면 뉴 데이터 잠시만요. 아, 잘못 넣었다. 0 3차원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 이 뉴프레이드의 결과가 0이라고 떠요. 얘는 지금 닥스훈트란 얘기예요. 제가 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걸 더 권합니다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여기 나온 건 에러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고 메시지예요. 이게 어떤 경고냐면은 X로 전달된 데이터에 피처 네임이 없다. 그러니까 변수 이름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이게 랭스고 이게 헤이트라는 거를 확신을 못해요. 그냥 순서대로 갖다 놨을 뿐이야. 그러니까 학습 모델한테 변수의 이름까지 같이 알려주려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사실 데이터 순서로 봤을 때 뭐가 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경고 메시지 그냥 무시하실 거면은 배열로 그냥 편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런 경고 메시지 뜨는 게 나는 불편하다 라고 생각되면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시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편하게 배열로 쓰고 싶은데 경고 메시지 쓰는 건 좀 불편해 라고 하면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하는 코드예요. 임포트 워닝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하나 임포트 하시고요. 아마 온라인에서 코드 찾으시면서 이런 코드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임포트 워닝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제 가져오고 워닝스.필터 워닝스 경고를 필터링 하겠다. 그래서 이그노어라는 이름의 경고 메시지를 전부 내가 필터링 하겠다라는 명령을 딱 때리면은 이제 이 파일에서는 자잘한 경고 메시지는 1도 안 나와요. 코드가 좀 깔끔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라고 좀 이상하다. 프로그래밍 처음 배울 때 되게 하드코어로 배워서 워닝도 에러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워닝 메시지가 나오는 것 자체를 심적으로 되게 불편해하는 편이라서 워닝 메시지 그럼 고쳐야 되나? 라고 해서 그걸 다 고치면서 진행을 해요, 보통은. 그걸 이제 고치다 보면은 이제 멀쩡했던 코드를 손대다 보니까 이제 의도치 않은 에러를 만나는 경우도 분명히 자주 있긴 한데 경고 메시지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실 거면은 요거 넣어놓으면 코드가 세상 깔끔해져요, 출력 결과가. 근데 요거를 이제 잘 안 쓴다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취향인 거지 많은 사람들이 쓰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이 경고 메시지를 무시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권해드리는 거는 머신러닝 때는 상관없는데 통계 분석 패키지 있죠. 뭐 회계 분석이나 우리 앞에서 봤을 때 통계 분석 패키지 있잖아요. 통계 분석 패키지 할 때는 경고 끄지 마세요. 특히 회계 분석할 때 그 우리 OLS 함수 돌리면은 표 같은 거 나오잖아요. 왜? 그 밑에 경고 메시지가 뜰 때가 있는데 그 경고 메시지가 다중공손성 여부를 그 의미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 메시지를 꺼버리면은 다중공손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는 경고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웬만하면은 통계 분석 패키지에서는 이 코드를 안 쓰시기를 권해요. 그 밖의 경우는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세요. 지금은 기왕 는 코드니까 실행해 볼게요. 자, 요거 넣고 전체 재실행해 보죠. 자, 그러면 나오던 경고 메시지가 깔끔하게 없어지죠. 자, 그냥 0이라고 하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이걸 놓고 이제, 자, 밑에 코드는 하지 마세요. 그냥 데이터 확인하는 거니까. new 프리드의 0번째라고 하면 그냥 0 떨어지잖아요. 요거 갖고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도구 클래스 0은 닥스훈트 1은 진돗개라고 놓은 다음에 뉴프리드의 0번째가 0 혹은 1이라고 우리가 얻어냈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프린트, 자, 데이터는 new 데이터 라고 놓고, 그 다음에 예측은 이 도구 클래스에서 키가 0인 항목을 출력해라고, 닥스훈트라고 가져오겠죠. 밑에 이거 출력하는 거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깔끔한 코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코드 배포는 수업 다 끝나고 할게요. 자, 일단은 뭐 KNN에 대한 기본 코드 구성은 봤고요. 그 다음에 싱겁잖아요, 그렇죠? 자, KNN에서 이웃한 데이터를 얻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new 데이터라고 하는 애를 지금 입력을 넣었잖아요. 그럼 이 new 데이터를 기준으로 도대체 가까운 거 세 개가 뭐냐를 뽑아볼게요. 이게 오히려 결론 낼 때 되게 잘 쓰이거든요. 근데 사이킷 런에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많은 기대라는 거는 코드의 화려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뭐 3개니까 반복문도 그건 거 아니고요. knn.kneighbors. 자, 뉴데이터 넣어줄게요. 여기서 만든 이 뉴데이터 넣어줄게요. 그리고 K3이라고 적었죠? 사실 이거 K값 안 줘도 돼요. 자, 이걸 이대로 출력하면 출력되는 결과가 좀 복잡해요. 그쵸? 자, 전체적으로 3차 배열인데요. 3차 배열에 일단 콤마 여기 있죠? 앞에 게 한 덩어리가 있고요. 뒤에 게 한 덩어리가 있어요. 자, 앞에 덩어리는요. new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K개의 거리예요. 말 그대로 평균접히상의 거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변수 이름을 배열이 지금 구조분해 가능하니까 dist라고 잡고요. 두 번째는 각 데이터의 인덱스예요. 그래서 indexes라고 줄게요. 그러면은 거리, 그 다음에 인덱스. 자, 그럼 저기서 인덱스가 의미하는 게 우리가 봤었던 원래
데이터 프레임에서 네 번째, 일곱 번째, 첫 번째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 값도 확인해 볼게요. 자, 이웃의 실 데이터 확인.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서 values라고 하면 값들만 이제 2차 배열로 뽑아봐요. 걔한테 이 얻어온 인덱스를 배열 인덱스에다 걸어주면은 네 번째, 일곱 번째, 첫 번째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가져옵니다. 네이버 데이터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네이버 데이터 출력. 자, 지금 이 데이터를 왜 뽑았냐면요. 이제 분류에 대한 최종 시각화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자, 아까 시각화했었던 코드 있거든요. 그 코드 재사용할게요. 이 코드를 다시 한번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자, 분류 결과 시각화라고 해서 일단 기본 코드 그대로 뿌리겠습니다. 요거였죠? 자, 그럼 이제 요 네이버 데이터. 자, 요 녀석의 0번째라고 하면은 이게 3차 배열이기 때문에 0번째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0번째에 또 0번째라고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딱 요 수준인 거지 요게 3차원씩이나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반복문을 돌 때 네이버 데이터를 갖고 반복을 돌리는 게 아니라 네이버 데이터 0번째를 갖고 반복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 0번째가 이거니까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를 뽑아오죠. 무슨 말이냐면 자, for n 이거는 임시 코드니까 하지 마세요. in 네이버 데이터iv로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v를 출력해 보면
V번째가 이게 다 들어와요. 통째로. 3차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0번째를 걸어줘야 하나씩 뜯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은 V의 1번째와 V의 2번째라고 하면은 좌표값만 얻어낼 수 있겠죠? 이게 new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이 된 가까운 거 3마리의 실 데이터라고요. 그리고 이 V1과 V2는 이미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오리진에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자, 요 반복을 왜 했냐면, 자, 이제 얘는 임시 코드 없애고, 자, 새로운 데이터를 그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근접 이웃을 표시할 건데, 이거 일일이 다 걸면은 힘드니까, 네이버 데이터의 0번째를 갖고 돌리는데, X축에 V의 0번째, 여기는 V의 1번째를 거시고, 마커는 조금 다르게 줘도 되겠죠? 색상은 오렌지로 줘볼게요. 레이블은 네이버 라고 주죠. 자, 의도한 대로 그래프가 안 나왔네요. 아, 1번째, 2번째구나, 쏘리. 왜냐면 0번째가 아까 레이블이었거든요. 자, 이렇게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헤이트가 X축으로 잡혀 있고 랭스가 Y축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거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빨간 점은 요거 3개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했다가 됩니다. 자, 이 KNN 알고리즘을 제 경험상 실제로 실무에서 사용했던 건요, 쇼핑몰에서 되게 많이 써요. 일단은 독립변수가 각 회원의 회원 정보들이에요. 연령, 그 다음에 성별, 사는 지역, 뭐 직업군, 이런 것들을 이제 해놓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실제 구입한 물건을 종속변수로 놔요. 그걸로 이제 분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접속했을 때 그 분류 모델에다가 이제 여러분 개인정보를 넣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과 같은 성향을 갖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상품들을 많이 구입했습니다라는 추천 모델이 나와요. 실제로 웹사이트 만들 때 되게 많이 쓰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런 이제 수치적인 데이터만 놓고서 분류를 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평면좌표상에서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게 지역적인 특성하고 맞물려진다라고 하면은 그 가중치를 계산할 때 지역의 면적이라는 부분이 되게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가중치 공식이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적합한 분류 모델을 또 따로 분류 알고리즘을 써야겠죠, 따로. 그런 취지에서 이 KNN을 땅덩어리에서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퀴즈에서 다시 한번 쓸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여기까지 코드 질문 있으신 분?
자, 이 다음에 이제 해볼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일단 표준화를 걸어 놓고 해볼 거예요. 근데 표준화해도 결과의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 결과 한번 그 결론부터 얘기하면 큰 차이는 없을 텐데 일단 표준화하는 코드랑 한번 비교를 해볼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KNN 같은 경우는 표준화를 그렇게 잘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얘가 이제 변수 개수가 많아지면은 좀 애매하게 분류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KNN 같은 경우는 차원 축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했었던 차원 축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그렇죠. PCA죠. 우리가 전에 PCA 했을 때는 그냥 회귀 분석할 때 변수를 선정하느라고 참고용으로만 쓴 거예요. 원래 PCA 분석 결과는 PC0, PC1, PC2 이런 식으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낸 걸 쓰질 않고 새로운 변수 만드는데 사용된 게 뭔지를 보고 그걸 참고했을 뿐이에요. KNN은 실제로 그 PCA의 결과로 나온 PC0, PC1, PC2, PC3 걔네들을 써서 해요. 변수가 너무 많으면. 근데 이미 PCA 분석은 앞에서 해봤기 때문에 뭐 굳이 지금 어차피 변수 2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접목할 필요는 없겠죠. 자, 요번 글씨 요 정도까지 설명할게요. 시간 조금 이르긴 한데 15분. 네. 3시에 시작합시다. 자, 정교시까지 해서 이제 KNN 알고리즘의 그 기본 코드 흐름을 봤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로 따로 분할하지는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터 수가 적어서요. 자, 아까 학습 결과를 확인할 때 이 데이터 자체가 이제 훈련에 사용한 데이터였죠. 그 훈련 데이터를 다시 한번 프리딕트에 넣어서 실제 종속 변수랑 똑같이 분류하는가를 본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아예 모델을 학습시킬 때부터 훈련 데이터, 검증 데이터를 따로 넣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훈련된 거에 대해서 성능 검증을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애당초 처음에 훈련 데이터를 7대3으로 쪼개서 이 프리딕트에다가 3에 해당하는 종속 변수를 넣어주면은 이제 검증이 가능해지겠죠. 그러니까 약간 수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필요하신 분들 정리하셨을 테니까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이 KNN 같은 경우는 K 값을 어떻게 잡아주는지에 따라서 그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K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여러 개를 이제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갖다가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게 최적인가를 골라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소개를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이번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표준화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데이터 표준화를 적용을 할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 스케일러 클래스를 하나 또 추가적으로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자, 위로 올려서 임포트 구문 하나 추가하고 올게요.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 패키지예요. 자, 스탠다드 스케일러 가져왔고요. 자, 실행했고 다시 내려갈게요. 자, 표준화는 독립 변수만 갖고 하는 거였죠. 종속 변수까지 표준화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독립 변수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을 할게요. 자, stdx는 스케일러부터 만들게요.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stdx는 스케일러 점 fit transform. 그래서 stdx를 확인하면은 표준화 결과가 떨어지죠. 아까 처음에 VS 코드가 코드를 제시해 줄 때 그냥 객체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바로 호출하는 거를 제시해 줬는데 제가 이거를 디나이 해버리고 이렇게 바꿨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안 가고 스케일러 객체를 굳이 하나 만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해도 표준화 결과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결과 똑같은데. 그쵸, 그쵸.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스케일러가 원본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한다라는 거는 얘가 내부적으로 스케일링에 규칙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객체를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분류하고 나면은 나중에 새로운 뉴 데이터로 분류가 잘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뉴 데이터를 투입할 때도 얘를 사용해서 스케일링을 또 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은 스케일링의 규칙이 매번 달라지니까 스케일링을 하나만 해요. 그러니까 스케일링 할 때 주의하실 거는 스케일러 객체를 꼭 따로 보관을 하세요. 안 쓰더라도 보관하세요. 만들어 놓은 객체 안 쓰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필요한 객체 안 만드는 건 나중에 코드를 들어 엎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뉴 데이터를 나중에 스케일링 할 때는 여기서 말하는 핏은요, 학습이고요. 트랜스폼은 적용이에요. 이미 독립 변수를 갖고 규칙을 학습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을 때는 트랜스폼만 들어갑니다. 자, 학습 이제 표준화 학습해서 결과를 뽑아냈어요.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들었었던 new 데이터라는 게 있었죠? 요거 얘도 표준화 해보죠. 새로운 분류 대상에 대한 표준화. 자, std new 데이터는 스케일러 점
트랜스폼. 여기서도 P 트랜스폼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이번에 KNN 분류기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KNN은 K 네이버룸. 여기서는 K 값을 몇으로 줘볼까요? 5로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은 knn.fit에다가 표준화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이클 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주어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리턴을 받아서 코드가 연속으로 이어지질 않아요. 텐서플로우 코드는 리턴 받은 걸 갖고 이어서 하는데, 사이클러는 한 번 만든 객체를 갖고 계속 주어가 늘어지기 때문에 딱히 리턴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분류 모델 학습이 끝난 거죠. 자, 그럼 얘가 분류를 잘 했는지 확인해 보려면, 자, yFreed는 knn.predict stdx를 다시 줘볼게요. 그래서 프린트 측정치는 그냥 y 출력하고요. 프린트 분류 결과는 yFreed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었어야 됐을 것 같긴 한데 뭐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아서 직접 출력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분류 대상 투입해 보죠. 자, new data freed는 아까 했었던 std, new data 표준화 해놓은 거. 그럼 이 데이터의 분류 결과는 0으로 떨어지네요. 분류 값으로 갑시다. 분류 값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자, 분류 결과는 아까 강아지 종류 딕셔너리로 정의해 놓은 값이 있었거든요. 요거요. 도구 클래스. 요거에 대해서 출력해 보면은 동일하겠죠. 출력 형식 아까랑 맞춥시다. 자, 요건데 일단 여기서 출력할 거는 요거. 그 다음에 예측은 요걸로. 자, 이게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분류 결과인 거고, 근접한 이웃의 거리와 인덱스. 자,
자, dist하고 indexes는 knn.kneighbors 여기서 std new data 주고 k 값 설정해 주면은 프린트 거리 그리고 인덱스 뽑아올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표준화 적용 결과와 그 다음에 분류 결과 시각화를 할게요. 자, 아까 데이터 또 아까 코드 또 동일하게 갈 거예요. 자, 일단 시각화 할 거니까 plt.figure 피그 사이즈는 7,4 정도로 잡고요. sb.scatterplot으로 가는데 자, 지금 우리가 시각화해야 되는 대상은 이 표준화 결과를 갖고 하는 거예요. 얘를 갖고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stdx라고 하는 요 데이터에는 종속 변수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종속 변수가 붙어 있어야 그걸로 휴를 나눠서 색깔 구별을 해주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쪼개지면은 이제 시각화 과정에서 이걸 데이터로 다시 병합하거나 하는 좀 번거로운 과정들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좀 덜어보려고 이제 초반에 헬퍼를 도입했던 건데 일단 순정 코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데이터를 병합을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들을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가서 데이터 프레임 패키지를 하나 더 임포트하고 올게요. 자, 코드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 자, 같은 패키지 안에 있는 거니까 리드 엑셀 뒤에 슈표만 붙여서 바로 가져올게요. 자, 데이터 가져왔고요. 자, 그럼 시각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임시 표준화 결과에 대한 임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줘야 돼요. 이걸로 적을까요? 이렇게. 자, tmpdf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면서 stdx 일단 얘를 하나 넣어보죠. tmpdf. 자, 그럼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0이 뭐고 1이 뭔지를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자,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은
랭스하고 헤이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컬럼수에다가 랭스랑 헤이트를 걸어주죠. 자, 위에 코드 블록은 임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를 갖다 보면은 y가 이렇게 종속 변수가 쪼로록 들어가 있죠. 이게 있어야 이걸로 휴를 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도그라고 하는 필드를 또 y에다 추가해 줄 거예요. tmpdf의 도그는 y라고 해서 tmpdf를 걸어줘야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죠. 자, 임시 코드 블록 지울게요. 자, 그럼 이제 스캐터 플롯을 그릴 때 데이터는 tmpdf, x축으로는 헤이트, y축으로는 랭스, 휴는 도그. 자, 다른 코드들 그냥 아까 거 재사용이니까 복붙. 자, 아까랑 이제 근접하게 나오죠? 사실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새로운 데이터를 또 투입을 해볼 건데, 아까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투입할 때는 그냥 원래 값을 그대로 줬다고요. 근데 지금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 범위가 이렇게 압축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도 new std new 데이터 이거를 줘야 되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표준화 한 걸 갖고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 표준화를 한 걸로 이제 데이터를 그려야 된다. 계속 끼리끼리 가는 거예요. new std 데이터의 0번째 new std 데이터 차원부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임시 코드 블록이에요. 자, 2차 배열로 들어가 있죠. 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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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째가 돼야 되네요. 0번째, 0번째, new std new 데이터의 0번째, 1번째. 자, 나머지 코드는 아까 코드 재사용. 일 번째, 0번째요. 그래프 XY를 제가 헤이트 랭스로 잡아갖고 거기에 계속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또 근접 이후 뽑아놓은 거 있죠? K 네이버스라고 해서 DIST의 인덱스. 그래서 여기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몇 번째 데이터다라고 아까 뽑아놓는 코드가 있었어요. 위에 쭉 올라가면 아까 했었던 코드죠? 요거요. 오리진의 밸류스에서 인덱스 위치에 해당하는 거를 뽑아와라 라고 해서 이렇게 뽑아왔는데,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 아까 위에서 인덱시즈 뽑아놨죠? 자, 여기서도 오리진 갖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오리진은 표준화하기 전에 원본 데이터잖아요. 이걸 갖다가 여기 그래프에다 덧대보면은 지금 수치값이 61, 34, 57, 31 이렇게 가는데 한참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올 때도 뭘 갖고 뽑아오냐? 표준화한 걸 갖고 뽑아와야죠. 이렇게 떨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본 데이터 같은 경우는 D인지 J인지가 앞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여기 뒤에 붙어 있었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대상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원본 데이터로 그릴 때는 D하고 J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얘하고 얘만 갖고 그릴 거니까 두 번째, 1번째 이것만 그렸는데 이번에는 뒤에 붙어 있으니까 1번째, 0번째가 되겠죠. 써야 되는 데이터가. 중속 변수의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병합하면서. 자, 근접 이후 표시. 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네이버 데이터의 0번째, 그 다음에 스캐터 그릴 때 1번째, 0번째로. 이 코드는 얘가 알아서 만들어주네요. 자, 그러면 가까운 5개가 표시가 되죠. 자, 아까 이 KNN 알고리즘을 일반 쇼핑몰들이 많이 사용합니다라고 했던 말 기억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이 분석 결과를 쇼핑몰에서 활용할 때 얘가 강아지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할까요? 근접한 데이터가 이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치. 실제로 이걸 실무에서 쓰면은 이거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쇼핑몰 같은 데서 추천 알고리즘 할 때 많이 쓰는데 나랑 비슷한 특성을 갖는 다른 회원들이 뭘 구매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쇼핑몰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은 정작 당신은 뭘 살 겁니다라고 점을 쳐주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접속한 회원과 비슷한 성향을 갖는 회원들은 이러한 물건들을 구입했습니다라고 최대한 많이 보여줘야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기를 확률이 높죠. 마케팅 쪽에서는 이 네이버리 더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실험실의 실험 데이터였으면은 이 병균이, 이 바이러스가 비슷한 특성을 갖는 다른 바이러스들과 비교했을 때 어디로 분류될지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분류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용도에 따라서는 근접 이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같은 분석 결과지만 입장에 따라서 보는 그 시각이 다르다는 거.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됐죠? 자, URL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맞고.
사이킷런에 들어있는 그 기본 학습용 데이터들, 여기서 말하는 학습은 머신러닝 학습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할 때 쓰기 위한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이리스. 두 번째는 또 저번에 우리 한번 했었던 당뇨병 환자 특성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그 피트니스 클럽에서 중년 남성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몸무게, 허리 사이즈, 맥박,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인 성분 데이터, 그리고 유방암 환자 데이터, 이런 것들이 사이킷런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업에서는 제가 그 데이터들을 미리 추출해서 엑셀로 미리 만들어 갖고 배포를 했었는데, 이 아이리스 데이터를 직접 내가 코드로 뽑아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사이킷런 안에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패키지에서 로드 아이리스 함수 가져오신 다음에 로드 아이리스라고 호출하면은 데이터가 리턴이 됩니다. 이게 데이터 가져오기. 그냥 데이터라고 하기엔 뭐하다. 독립변수 가져오기. 그 다음에 독립변수의 이름 가져오기. 피처 네임스는 iris.names. 독립변수 가져오기. values는 iris.data. 이렇게 해서 호출해서 가져오고, 독립변수의 이름은 name, 그냥 names가 아니고 피처 names요. 피처 names라고 해서 가져오면 되고, 그리고 종속변수, 보통은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해요. 가져오기는 target, iris.target. 이렇게 들어와요. 혹시라도 선행학습을 하셨던 분들은 이 과정의 코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은 이 독립변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타입이 그 2차 배열이고요. 얘는 1차 배열. 얘는 1차 배열. 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쓰면은 코드가 되게 번거로워져서 그냥 얘네들을 제가 사전에 미리 데이터 추출을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다음에 엑셀로 내보내기 한 결과가 요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데이터들은 전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작업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도 이 코드는 참고하시라고 제가 넣어놨고요. 굳이 요 내용을 사용 안 하시고 그냥 이거 리드 엑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로드하신 다음에요. 또 오늘 했던 것처럼 오늘 했던 수업 코드를 그대로 적용하셔서 이제 분류 모델 만드시고 거기에 대한 분류 결과 시각화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연습 문제 결과를 내일 시작할 때 풀이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분류 결과를 판정하는 내용을 이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드를 배포해야겠죠? 일단 녹화는 여기서 끌게요.